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자, 아시안컵 지금은 호주전이 끝난 직후고요. 22시 18분. 예, 호주전 당일에 배경하면 뭐 나 누구 팬인지 다 알잖아. 자, 일단 문제가 많았던 뉴질랜드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뉴질랜드전은 사실 우리가 뉴질랜드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제가 먼저도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나 왜 뉴질랜드를 접어두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 안에 한번 접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접어두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뉴질랜드전이 중요한 이유가요. 사실은 레바논 같은 경우는 레바논 남자는 농구 곧잘 합니다. 그런데 중동 나라들이 좀 그렇잖아요. 중동 나라들이 여자 스포츠는 그렇게 강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력적으로 상당히 접어주고 가는 팀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세계 랭킹 2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전은 어렵다고 봤고, 그러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조 2위로 진출을 해서 뉴질랜드 잡고, 뉴질랜드가 그 21년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이때 한국이 최희샘이 29득점, 박혜진이 20득점, 배혜윤이 8득점을 했고요. 박지수가 이때 없었거든요. 없는데도 이겼는데 최희샘, 박혜진, 배혜윤 다 빠지고 박지수 한 명 들어온 게 그렇게 전력적으로 플러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박지수 선수는 되게 중요한 핵심 전력인데 이렇게 그날 그 경기에 대활약을 했던 선수 3명이 다 빠졌잖아요. 그럼 박지수 선수 혼자한테는 좀 힘들다는 거죠. 짐이 커진다는 거죠. 경기 결과만 보면요. 페니나 데이비슨 이 선수가 191의 신장인데 40분을 출전을 했고요. 풀타임 출전하면서 필드골을 16개 시도에 11개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게 20넉점을 넣었고요. 리바운드도 10개 더블 기록했고요. 수비에서도 스틸 3개, 블로킹 2개. 상당한 활약을 한 거죠. 이 선수를 빼놓고 보면은 샬리스 레제르 워커 가드였던 이 선수만 20득점을 하면서 큰 힘을 보탰고요. 뭐 3점슛 성공률은 저조해요. 뉴질랜드가 3개밖에 성공을 못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이 선수가 성공시킨 거고요. 그래도 성공률은 25%로 상당히 저조한데 2점슛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야투율에서 42.9%를 기록해요. 여기에 어시스트, 리바운드를 3개씩 보탰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아예 못 막을 상대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외곽 수비수들이 다 빠졌죠. 박지현밖에 없죠. 근데 박지현은 안쪽도 해야 되니까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대단하게 활약한 선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졌잖아요. 1쿼터부터 질질 끌려가는 경기를 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박지수한테 너무 기댄다는 거죠. 박지수를 살려주고 박지수를 활용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플레이예요. 우리나라 농구 역사에서 박지수에 견줄 만한 선수가 솔직히 말해서 몇이나 있었으며 저 상대 센터 페니나 데이비슨도 우리나라의 박지수가 전혀 상대를 못한 선수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선수였는데 그런데도 졌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하고요. 박지수 선수가 야투율이 36%입니다. 이날 시작부터 주야 정책 박지수 루트로만 갔는데 계속 안 들어가고 뉴질랜드는 득점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처음 자유투로 2구를 얻었던 그 시점에서 그게 안 들어갔을 때 박지수 선수를 잠깐 뺐어야 됐어요. 그때 박지수 선수를 잠깐 빼가지고 최윤아 코치 옆에 앉히든지 아니면은 이경훈 선수 있잖아요. 국제전을 코치 한 명대 달랑 데리고 나가는 나라가 또 어디 있나요? 자, 다른 나라도 보면은 다들 이름이 등재된 코치만 2명씩 데리고 나가고요. 제가 알기로 이 2명이 다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윤아 코치 한 명만 계속 쓰고 있죠. 그런데다가 그러면 이경훈 선수와 타임이라도 불러가지고 이경훈 선수한테 한번 붙여보든지 그런 게 필요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쭉 그 박지수한테 의존하는 플레이로 갔어요. 그러다가 5분 남겨서 박지수를 잠깐 빼고 3분 동안 양인영 선수가 들었는데 양인영 선수가 사실 그렇게 못한 게 아니에요. 페니나 데이비슨에게 엔트리 패스를 허용해가지고 한 골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요. 양인영 선수가 위치를 잘 섰어요. 페니나 데이비슨이 뒤에 있고 양인영 선수가 앞에서 나와서 손을 들고 그 패스 코스를 막는 수비를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리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위로 공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득점을 허용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디나이 안 서더라고요. 결국에 양인영 선수는 박지수 쉬는 동안 잠깐 때우는 역할로만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1쿼터부터 강희슬 선수가 거의 미친 슛감을 보여줘요. 이날 3점 슛률이 57%. 자, 말도 안 되는 성공률이죠.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 1쿼터에 넣었는데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박지수가 1쿼터 2점에 그쳤고요. 강희슬이 1쿼터 8점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2쿼터에는 대놓고 강희슬로 가도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갔다는 게 문제고요. 이 정도 성공률이면 그냥 대놓고 2명 스크린 세운 다음에 강희슬 무조건 땡기게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도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서 1쿼터에 계속 벌어지고 2쿼터에 계속 벌어지고 거기서 사실 경기는 끝난 거예요. 경기는 끝난 건데 좀 뉴질랜드가 못해서 따라잡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뉴질랜드도 안이해졌는지 실수도 많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미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라서 뭐 별로 대단할 게 아닌 것 같고요. 박지수 선수가 골밑 무브를 볼 때 기술이 있다는 건 확실한데 지금 웨이트도 많이 빠져 있고 그 체력적으로도 못 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잘 안 됐는데 박지수한테 왜 백투 바스켓만 시키냐. 그러니까 2대2 하라는 것도 그런 박지수 선수가 또 많이 뛰어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그 다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박지수한테 픽을 걸어주고 박지수 선수를 프리로 만들어주는 이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나. 굳이 펜이나 데이비스라고 계속 맞붙게 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안혜지 선수한테 스크린 시켜도 돼요. 내려가서 스크린 걸라 그러고 박지수는 반대로 빠져나오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타점 높은 김남미나 박지현 등이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 됐거든요. 근데 그냥 그 박지수한테 떠넘긴 거예요. 이거는 달리 순화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또 국제대회 나가면 우리나라 선수들 트래블링 불리는 문제가 여전한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학교 때부터 되게 완화되어 있기도 하고 학교 때부터 자 프로도 그런 거 안 보는데 니네가 뭔데 보냐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트래블링 룰을 그 빡빡하게 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커온 선수들이 나중에 와서 갑자기 국제대회에서는 이러니까 바꾸자 해서 바꾼다. 못 바꿔요. 왜? 선수라서. 선수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선수라서 안 돼요. 왜? 선수쯤 되면요. 그 동작이 몸에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습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몸에 메모리된 동작을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트래블링도 최대한 그 허용되는 한계까지 이용하도록 훈련을 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훈련하고 살아왔는데 국제대회 나가서 그 경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갑자기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리그에서부터 잡아야 되고 더 어릴 때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런 실행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없던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박지수한테 기대지 말고 그 양인영 진한이 그 4번 그리고 포지션 분류는 5번으로도 되는 선수들이지만 그 미드슛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들을 같이 투입해서 박지수한테 몰릴 때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미드슛을 노리는 방향으로 몇 개만 성공시켜줬으면은 펜이나 데이비슨이 여기를 견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박지수도 좀 더 열릴 건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수비도 박지현이랑 강희슬이 뒷선을 수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차라리 전방으로 빼서 투입되는 패스를 막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뉴질랜드도 되게 원 패턴이었어요. 펜이나 데이비슨한테 엔트리를 넣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해줘요. 이런 패턴으로 갔는데 그럼 박지수 선수가 혼자서 막기가 힘들다면은 투입되는 볼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런 시도도 거의 안 보였던 게 좀 아쉽고요. 박지수 선수가 이 쿼터부터는 수비가 살아났는데 이해란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게 맞는데 이번 대회에서 솔직히 제일 아쉬웠던 선수를 꼽자면 저는 진한인 것 같아요. 진한은 그가 중요한 역할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자, 이 경기에서 진한 선수의 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18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렇다고 진한 선수가 뭐 오래나 뛰었냐? 10분 뛰었어요. 10분 동안 18점을 먹히고 득점은 전혀 못했지. 한 팀이 그래야지 이 수치가 나오는 건데 공헌도 점수는 딱 1점. 더 낮은 선수는 3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들어와가지고 잠깐 있다가 나간 양인영 선수가 0이고요. 양인영 선수도 마이너스 3이긴 하죠. 10분에 마이너스 18점은 이거는 2점 차이로 진 경기인데 그리고 코트 마진이 마이너스인 선수는 말고도 2명이 더 있어요. 박지현하고 이경은이에요.
이경훈 선수가 이번에 대활약을 해줬죠. 그런데 첫날 경기에서만큼은 이경훈 선수 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14점입니다. 득점도 2득점 있고 그렇지만 이경훈 선수가 있을 때 경기가 제대로 안 풀렸고요. 박지현 선수는 이게 진 경기니까 한 세 번째로 많이 뛴 선수네요. 박지수하고 강민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33분을 뛰는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이 나온 거고요. 근데 어차피 진 경기니까 마이너스 2, 3 정도는 큰 게 아닌데 마이너스 18, 14 이거는 좀 크죠. 이 경기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안혜진 선수가 플러스 4거든요. 그 안혜진 선수는 이 경기에 3점슛 성공률이 100%고요. 얘 하나 던져서 하나 넣었고요. 어시스트 3개, 리바운드 3개, 스틸 1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잘 해준 거예요. 뭐 수비도 잘 해줬고 한데 뭐 진 경기라서 좀 그렇죠. 안혜지보다 코트 마진이 더 위인 선수가 추격세였던 후반에 들어왔던 이해란 선수하고 김단비, 강희슬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날 50% 이상의 필드골 성공률을 기록한 선수는 강희슬하고 안혜지 뿐이고요. 안혜지는 박지수가 공 잡고 머뭇거리니까 바로 다시 달라 그런 다음에 자리 잡으라고 하고 다시 주고 이런 조율도 되게 잘해줬고요. 그 직후에 박지수가 처음으로 1대1을 성공시키는 장면도 있었고 그 엔트리도 잘 넣더라고요. 그런데 뭐 진 경기에서 활약한 거 솔직히 누가 인정해 주나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리고 기대했던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못했어요. 박지수 선수가 18득점으로 득점은 강희수 선수하고 같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성공률을 보면 차이가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 경기는 1쿼터 기세를 보고라도 일단 방향을 한번 수정해서 강희슬한테 수비를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박지수로 가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스트 45초에 비디오 판독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판독이 성공되면 우리나라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반대쪽에 카메라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터치아웃 판정이 비디오 판독 중에서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모션 블러라고 하죠. 거의 잔상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동영상 원리는 다 아시잖아요. 이 동영상이 실제로 화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속 촬영된 사진이라는 거. 그 사진을 넘기면서 다음 장면 보면서 이거 연속된 이미지로 내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30p라고요. 30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초에 사진이 30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송은 60i를 씁니다. 대부분 영상들이 30p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이거를 전송을 하려니까 한 번이 이 사진 한 장이 한 번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요. 그 두 번에 나눠서 내보내는 거예요. 교차식으로. 그렇게 해서 60i를 제일 많이 쓰는데 60i면 사실 사진 30장이랑 똑같은 거죠. 정보량은. 스포츠에서 30분의 1초로 판정이 그렇게 될 것 같나요?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제가 해본 바로는 120프레임 가지고도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160프레임 정도는 돼야지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걸 쓰기가 어려운 게 160프레임 정도 되면요. 전구 깜빡이는 것도 다 보입니다. 전구 등이 우리는 그게 연속된 광으로 보이지만 사실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160프레임이면 그 사이가 찍히기 때문에 깜빡깜빡거리는 게 계속 보이고요. 그래서 방송에 굉장히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걸 못 쓰고요. 또 못 쓰는 이유가 그렇게 빠르게 사진을 여러 장 찍으려면 빛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경기장에서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사진 찍기에는 광량이 부족하다고. 광량, 빛의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못 느끼겠지만 핸드폰을 자동으로 조절 다 하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거고요. 카메라로 찍다 보면은 선수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라고 해서 사진을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빛을 받아들여서 그 옛날에는 필름에 지금은 이미지 센서에 기록을 하는 건데 이걸 한순간에 빠르게 닫냐 이렇게 닫고 여냐 이렇게 닫고 여냐 이 차이를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데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잔상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 깔끔하게 잡을 수 있지만 이 너무 빠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빛이 충분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빛이 필요해요. 경기장 조명 상태로도 그거는 사진 찍을 정도는 솔직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프로 경기도 그래가지고 광량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드니에 있는 체육관에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비디오 판독 카메라들이 그 KBL 경기를 가보시면 아시는데 코트 양 꼭지점에 하나씩 있고요. 그 상단에 있는 카메라는 방송 카메라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있는 부분은 그쪽에 있는 방송 카메라를 활용해서 판독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상황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지금 KBL 판독하는 카메라도 이 프레임 수가 되게 작아요. 왜냐면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입력을 받으려면 이 방송 카메라랑 같이 받으려면은 설정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읽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터치아웃은 계속 봐도 못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준비도 안 됐었던 거죠. 그냥 방송 화면만 가지고 판독을 하려니 그 방송 카메라는 보통 그쪽 각도가 정확하게 찍히게는 안 놔둬요. 그 반대편에도 카메라를 놔두지 않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그 반대편에 카메라를 놔두지 않는 이유는 카메라가 많으면 쓰기도 써요. 리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리액션을 잡거나 이런 정도로. 왜 안 쓰냐면 코트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찍고 있었는데 여기서 찍는 걸로 카메라를 갑자기 전환을 시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던 선수가 갑자기 화면을 전환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쪽엔 카메라가 준비도 안 됐었을 거예요. 있었다면은 그걸 활용하면 됐는데 방송 보면은 그렇게 공들여서 한 중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안혜지 선수가 왜 바로 쏘지 않고 패스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이거 같은데요. 그냥 안혜지 선수가 그 마지막 상황에서 아웃되는 패스를 잡았잖아요. 잡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 이게 일루 공이 아닌데 절로 가야 될 공인데 그래서 준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김단비 선수가 그 상황에서 수비가 붙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김단비 선수도 공을 잡고 오픈이었단 말이에요. 그 김단비 선수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안혜지가 던져가지고 안혜지가 못 넣었어요. 그럼 또 그거 네가 왜 던지냐고 욕했을 거잖아요. 김단비 오픈이었는데 솔직히 그럴 거였잖아. 자, 똑같은 상황에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마지막 공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요. 오픈은 둘이에요. 김단비, 안혜지 누구 줄 거예요? 안혜지도 김단비 준 거예요. 나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데 김단비 선수가 잡고서 수비 한 명을 제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자기가 던졌어야죠. 그런 거는. 아니면 이것 좀 못 넣어도 또 한번 잡아서 늘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도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뉴질랜드전을 지면서 뉴질랜드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네바노는 접어가는 거고 중국은 세계 2위고 그런데도 중국하고도 차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다들 더 아쉬워하시는데 그냥 뉴질랜드 잡고 네바논전에서 못 뛰어본 선수들 많이 뛰어봐서 국제전 경험 쌓게 하고 아니면 그 패턴 연습해보고 중국전에서 한번 해보고 중국전 좀 그냥 버리고 쉽게 간 다음에 쉽게 그 4위 안착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3, 4위전은 또 의미가 없어요.